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상담 실무를 맡은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산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노동자를 상담할 때, 특히 이주 노동자를 상담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산재와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이슈가 떠오르는 것은 경비원 자살 사건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질병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 이런 자살 사건뿐만 아니고 한국인 사망 그 원인을 보면은 암이 있고 뇌심장 질환이 있고 폐렴이 있고 당뇨, 뭐 간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질병 속에서 산재와 관련 없는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이 질병이 산재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을 잠깐 얘기했지만은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산재로 신청해서 승인 받는 분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암은 어떨까요? 암은 약 1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암으로 산재로 나와야 될 노동자들이 약 2,000명 내지 3,000명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 왜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고 해서 이걸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산재와 관련성이 없는 질병은 없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상병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한 명의 그 용접 노동자가 심장에 생기는 염증, 그러니까 심근염이라고 하는데 급성 심근염으로 일한 지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가 안 됐죠,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급성 심근염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보통은. 그죠? 실제로 아파본 적도 없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은 코로나 합병증으로 이 급성 심근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이미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 병이 걸리면은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를 신청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면역성 질환으로 굉장히 유명한 뇌염이라든지 바이러스 뇌염 이런 것들도 산재가 됩니다. 그럼 이 산재가 뭐냐? 뭐 다 알다시피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게 다 산재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의 노동자들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근 코로나로 싸우는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에 대해서 적용받는 사람들이 최소한 2,500만 명이 넘는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코로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1년에 2,000명의 넘는 노동자들이 이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이 현실을 하고, 물론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코로나로 죽거나 다치는 비율로 보면은 산재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산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 산재로 적용받기 때문에 산재로 적용받은 이후에 자기가 든 보험이라든지 사용자가 든 보험은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재에 대해서 100%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 최희석 그 경비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산재로 100%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나 또는 사용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그 산재, 일반 노동자들이 보상받는 이런 산재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그죠? 공무원들은 별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도 군인의 연금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선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별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군의 고용활동, 그 다음에 농업, 임업, 그 다음에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은 우리 산재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 그 사업장에 가서 특히나 농업, 임업, 어업에 있어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다치는 이곳은 산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산재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서 사용자한테 직접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고,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산재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큰 위험 부담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 하는데 기본적인 그 대응의 이 구조를 보면은 내가 아파요. 아프면 일단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그죠? 그럼 병원에 가서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진단이 안 되는 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에 대해서는 질병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질병의 유형이 근골격 질환이다. 그러니까 많이 써서 아픈 병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 다음에 내 심장 질환이다. 또는 암이 생겼다. 직업성 암이 생겼다. 그 다음에 각종 직업병이 생겼다. 이러한 유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확정이 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되고, 산재 신청이 된 이후에 공단의 재해조사라든지 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산재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추락했어요. 그죠? 부딪혔어요. 이런 다친 사고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목격자를 확보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나 진단. 그죠? 그래서 사고성 진단이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업무 수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아주 산재가 쉽게 승인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92%의 이 사고성 재해는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00건 중 92건은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재가 쉽게 승인이 되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사고는 뭐 어디 시설물 결함이 있다, 맨홀에 빠졌다, 그죠? 이런 건 다 시설물 결함의 사고고, 휴게 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뭐 가해행위 사고, 그죠? 누가 때렸다, 사업주가 때렸다, 이런 것도 다 가해행위 사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요양 중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출퇴근 사고가 있는데, 요런 이제 사고 유형별로 봐가지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노동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진단은 됐는데 이게 사고성 진단이 아니고 질병성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진단. 우리가 보통 이걸 하면 이제 M코드로 나타나는데, M코드로 나타날 경우에는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질병. 그랬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근골격 질병이죠. 근골격 질병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이 써서 다치는 질병, 많이 써서 아픈 질병,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아픈 게 목, 허리, 어깨,
뭐 이런 그 발꿈치, 무릎.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그 근골크 질병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골병이죠, 골병. 이런 골병이 굉장히 많은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팠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제 각각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후에 이제 이것이 산재로 승인된 이후에는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 내가 쓴 간병비를 돌려받는 거, 내가 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는 거, 휴업급여 청구. 이러한 각종의 청구를 들어가게 되고, 여기 산재에서 100%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사건은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재에 대한 보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 산재만큼 보상이 좋은 보험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료비의 대부분 돌려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의 70%, 그 다음에 장애급여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병급여,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유족급여 장의비를 돌려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족급여라고 해서 이제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금액은 연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강의를 할 때는 최소한 10억 내지 한 15억 정도의 그 금액의 가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산재가 중요하다. 그죠?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산재 승인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 우리 산재에 대해서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인정 기준은 사실 우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뭐냐? 이 판단이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 일반인이 보기에 이것이 산재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고의자해행위는 산재가 안 돼요. 고의자해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재는 사고와 질병, 출퇴근 중의 재해로 구분해 있죠. 구분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출퇴근 중의 재해가 우리 산재법에서 도입되면서 굉장히 산재에 대한 혜택이 커졌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업무상 사고 또는 재해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업무 수행 중 사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또는 뭐 회사나 공장에 있는 거에 부딪히거나 끼거나 이런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인다는 명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출퇴근 중의 사고. 작년에 도입된 이제 출퇴근 중의 사고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회사로 가는 도중에 이런 다치는 사고들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중 사고가 있는데, 내가 이 휴게 시간 중 사고는 뭐냐면은 이제 점심 시간이거나 사업주가 이 부여하는 이 휴식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유형의 어떤 행위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밥을 해 먹다가, 그죠? 나가서 공장 밖을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넘어오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휴게 시간 중에 재해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게 시간 중 재해도 통상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해왔다, 관행적으로 해왔다, 밥을 먹으러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의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장 중의 재해, 뭐 해외 출장 중의 재해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출장 중의 재해도 사업주가 시키는 그 출장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만 하면은 집을 나서는 순간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조건 다치면 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출장 업무를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다치는 경우도 다 산재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 중 재해가 인정되는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그 문제가 되는 게 행사나 이제 회식 중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나 회식은 뭐냐면은 사업주가 또는 뭐 상급자가 어떠한 그 이벤트 또는 행사를 마련했을 때 또는 회식을 마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나 회식이 뭐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는 뭐 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회식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회식이 사업주가 관여했느냐, 대표가 관여했느냐, 대표가 돈을 지불했느냐, 이러한 그 징표가 중요한 것이지 뭐 1차, 2차, 3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돈을 줬다, 업무 시간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재 판단 표지가 되지만은, 인정 기준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나 회식이 사업주가 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오늘 좀 술 좀 먹자, 오늘 좀 회식 좀 하자, 이러한 징표가 있으면 다 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중해 사고라고 있는데, 이 요양중해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은 이후에 그 산재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다가 넘어졌다, 또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에 넘어졌다, 이런 것도 다 산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양중 사고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뭐 잘못된 수술을 했다, 이럴 때도 다 요양중 사고 됩니다. 요양중 사고. 뭐 심지어 내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산재가 됐는데 의사가 잘못 알고 왼쪽 어깨를 수술했어요. 이런 경우도 요양중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산재 인정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는 여기서 타인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제3자를 뜻합니다. 어쨌든지 뭐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관리자, 그 다음에 다른 동료, 심지어 뭐 제3자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가 그 일어나는 경우, 대신에 이거는 일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업무 때문에 일어나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고는 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그 언어 소통이라든지 뭐 의사소통의 문제, 또는 관리자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뭐 폭행이나 가해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도 다 산재가 됩니다. 사실 신청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노동자 활동 중 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자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살이나 자살 시도도 많이 신청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 자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의 자행위, 범죄 행위만 아니면 우리가 산재가 되는데, 고의적인 행위라도,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의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게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자살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정황만 있으면은 사실 자살은 산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산재 신청하는 사건의 약 50% 이상은 산재가 됩니다. 자살은.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물론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자살이라든지 자해행위가 일어나는 계기가 일 때문이었다, 업무 때문이었다, 회사 내의 인간관계 때문이다, 그것이 중요한 갈등 원인이다, 이런 경우는 다 산재가 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뭐 강북 아파트의 고 최희성님처럼 입주민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때려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명백한 산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굉장한 장시간 근무, 그리고 가장 억압하는 그 고용 허가제,
그 사업장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왕왕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자살을 신청을 못해서 그렇지, 자살이 일단은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골격 질환하고 구분해서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사고성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사고성. 그래서 어떠한 무거운 물건 들다가 또는 추락하거나 삐끗하거나 넘어졌는데 이것이 퇴행성 질병의 코드를 받을 때, M코드로 진단을 받을 때 이것을 일회성 외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근골격계 질병 또는 골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일반 사고성 질병이라고 명칭을 얘기 드렸는데, 이러한 사고성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중요한 유형에 대해서만 일단은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직업병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단이 우선입니다. 진단. 그래서 아프면은 어쨌든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것만 분명히 하거나 또는 이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92%는 산재가 됩니다. 여기서. 92%. 근데 진단을 해봤는데 이게 퇴행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써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퇴행성 질병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M코드로 진단이 됩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서에 M501로 찍혔다. 예를 들면은. 그럼 이것은 내가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이 많이 들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죠? 근골격 질병. 근골격 질병은 이거는 외상사고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맨날 허리를 구부리는 부담 작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노동자들이 딱 무거운 물건 딱 들다가 허리가 딱 다쳤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이런 외상사고 때문에 생겼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단을 받아보면은 퇴행성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많이 받아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작업 공간을 보면은, 작업 내용을 보면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특히 그 사업장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해요. 많이 수그리거나, 그죠? 많이 그 부위를 쓰거나. 그래서 이 퇴행성 질병은 골병이라는 거죠. 골병.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골병은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고도 물론 영향을 줬지만은 내가 하는 업무 부담 작업이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을 하다 일어나는 행위, 용변을 누다가 용변을 하다가 발생한 행위, 그 다음에 사업주가 시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중 사고입니다. 야, 저기 가서 화장실 좀 치워. 근데 넘어졌어요. 이런 것도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그 재해를 보면은 딱 시키는 게 딱 한정된 게 아니고,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많이 일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 노동자가 다치는 행위는 다 산재가 되죠, 사실. 산재가. 그리고 시설물 결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장의 어떤 위험물 때문에 다쳤다. 어떤 예를 들면 비료포자가 쌓여있는데 그게 넘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산재가 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원칙은 고의자행이 범죄행위만 아니면 돼요, 사실. 고의자행이 범죄행위. 내가 오늘 다쳐야지. 아파야지. 그죠? 이런 것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가 되는데 사람들이 산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업무 수행 중 사고 중에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휴게실을 줘야 돼요. 예전에 어떤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가 이제 숯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숯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컨테이너 박스를 줬어요. 자라고.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숯이 옆에 있으니까 숯을 가져와서 피웠죠. 밤에 피우다가 2명이 질식해서 죽었어요. 이게 산재가 안 됐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심사위원회 올라갔을 때 이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사업주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죠. 휴게 공간을 주고 자는 공간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난방을 해줘야 되죠. 근데 난방을 안 해줬어요. 그 이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옆에 있는 숯을 가져와서 피우다가 질식해서 죽은 것이지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가 예를 들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산재가 돼요. 이 예시에서 보더라도 어떤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그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회사는. 야, 너가 술을 많이 먹었잖아. 한 병 먹었잖아. 그런데 이 크레인을 매다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우리 산안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지켜야 될 안전보건에 대한 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추락 사고가 1년에 500건 이상 나지만은 대부분의 사고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2m, 3m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50m, 100m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m, 3m에서 작업할 때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래서 이분이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안전대를 설치를 했으면은 안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산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나중에 배상 의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요 몇 가지를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들은 체크를 해보면 돼요. 사고가 있었는지, 일시 장소 부위가 특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술했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진술은 목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그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검사 진료를 통해서 외상으로 확정되고 뭐 등등의 예전의 치료 병력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제일 좋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와 이제 이 목격자 싸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소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고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이 기록을 남겨놓는 게 예를 들면 뭐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사진이라도 이렇게 남겨놓는 게 이 외상의 흔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이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그 도입이 됐는데 출퇴근 중 사고는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사실 넓어졌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집, 그죠? 나의 집과 회사 공장을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뭐 버스 타든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킥보드 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퇴근의 이제 통상적인 경로 방법은 최단 경로가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가는 그런 거리는 다 통상적인 경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출퇴근 중에 제 신청 현황을 보면은 약 7, 8%는 다 승인됩니다. 근데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탈 중단이라고 해서 내가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친구랑 막 술을 먹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다시 퇴근하다가 다치면은 이것은 중단이 됐다고 봅니다. 중단이. 그래서 이런 일탈 중단의 예외적인 사유는 몇 가지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퇴근하다가 일용품을 구입하려고 이마트에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퇴근하다가 다치면 이건 산재가 돼요. 내가 퇴근하다가 학원에 갔어요. 영어 학원에. 영어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다가 다쳤다. 이런 것도 다 산재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공단에서는 좀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협소하게. 그래서 공단에서 협소하게 해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마트에 들어가서 넘어지면 산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하다가 다치면 안 되고 이 행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마트를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단의 해석인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은.